섹션 5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인식. 인식은 수익과 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위한 그 시점을 말해요. 인식을 해야 회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수익의 인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인식은 여러분 실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현주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실현 요건, 그 다음에 가득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현 요건과 가득 요건이 되면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실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두 번째, 가득 요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그래서 가득이라는 말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회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1년에 재화를 생산하고 인도하고 그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유익을 창출하죠. 수익을 얻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야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이렇게 창출되는 동안에 요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출하는 동안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창출하는 동안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게 가득 요건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이 됐을 때 살펴보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인식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이러한 인식 시점에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인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에서 자본의 증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용의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기본이 대응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주의라는 말은 수익이 있는 곳에 이제 비용이 있다, 이런 거죠. 비용을 간단하게 말하라면 이런 거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돈이 비용입니다. 그것만 봐도 대응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여기 수익 조각을 보시면 반대로 써놨죠. 얘는 증가, 얘는 감소. 비용은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채는 감소, 얘는 부채는 증가라고 그러겠죠. 비용이 발생되면 결국에는 자본이 감소되죠. 그래서 비용의 정의에 보면 자본의 감소도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래부터 발생한 손실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영업활동과 영업의 활동으로 구분해서 분류 비용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럼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비용 대응주의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앞에서 대응주의 말했잖아요. 이 첫 번째 이 대응주의는 직접 대응을 말합니다. 직접 대응. 직접 대응이라는 말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비용을 말하죠. 그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가 있어요.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매출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상품을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그 팔려나간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 대응해서 인식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기간 비용 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접 대응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기간 대응이라고 그래요. 상품을 팔 때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이제 매출원가예요. 상품 팔 때 그 비용이 발생되니까 매출원가를 직접 대응해서 인식하게 되는 건데, 간접적으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있죠. 그래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매출원가 들어가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급여라든가 광고비 같은 게 있죠. 자, 그러한 비용들을 이제 간접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비용들도 그 회계 기간에 맞춰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되는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광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예, 재화의 용역 이런 사용으로 예, 현금이 지출되거나 그러겠죠. 예, 그럴 때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용의 인식은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를 따라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죠. 예, 감가상각비 생각나시죠? 영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유형자산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비용 처리할 때 그 감가상각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서 예, 인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런 겁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소멸시의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살펴보시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수익과 비용 계정. 그럼 인식을 했다면 계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과 관계되는 것부터 볼게요.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영업수익에 쓰는 첫 번째 계정은 상품 매출의 계정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암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럴 때 상품 매출로 처리합니다. 매출을 했는데 우리 물건의 하자로 혹시 반품, 애누리가 됐다면 이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이란 판매한 상품이 반품 처리된 것을 말하고요. 매출 애누리란 판매한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수익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수익에서 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발생되면. 그래서 얘네들 쓰실 때 빼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차변에 쓰셔야 되죠. 얘도 차변에 써야 돼요. 매출 할인은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약정에 따라서 깎아줬을 때 할인해줬다고 그래. 이럴 때 매출 할인입니다. 얘도 수익에서 빼요. 그래서 얘네도 수익 계정이에요, 여러분. 수익 계정. 그래서 이렇게 매출 환입 및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이 있을 때는요, 그때 총 매출액에서 얘를 빼게 되는데, 이거 빼서 나타낸 이 매출액을 순매출액이라고 그러고, 보고서에 순매출액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비용을 이제 영업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업비용의 계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업비용은 상품 매출원가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업비용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계정 과목 이름이고 이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는 공식이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기말 재고. 이 단기 매입에 혹시 재비용이 발생됐다면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다면 이제 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재고자산 편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러죠. 이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이제 비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 이식 시점이 그 돈이 나갔을 때 이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갔을 때 이식하죠. 그래서 급여를 줬다, 급여로 처리하는 건데, 인건비 관련해서 계정 과목 전산회계 이익금은 3개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용직 근로자 거는 이제 급여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 나오면 이거 쓰는 거예요. 일용직은 시험에 나와요. 일용직이라고 작급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우리가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막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기본급, 그 다음에 뭐 연차 수당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직급 수당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상여 나가면 상여금 써져 있는데 이러한 수당들은 합쳐서 급여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상여금은 이제 별도로 처리해요. 자, 그래서 3개의 계정 과목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입니다. 수익 비용의 계정 과목들은 빨리 암기하고 하려면은 분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계 연습 많이 하시고 뒤에 실무시험 문제 있잖아요. 실무시험 단원을 위해서 실무편이 있는데 거기에 분계 문제 많아요. 그거 보면서 입력을 해가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들은 이제 P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암기할 때 훨씬 더 암기 잘 되실 거예요.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여비와 교통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비는 여러분이 출장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때 여비는 통상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교적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다라고 돼 있죠.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철도 운임이라든가 항공 운임, 숙박료, 식사대 이런 것들. 예. 교통비는 여기 여비 외에 시내 출장이나 시내 일시적인 주차료 등을 쓰실 때 여비 교통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를 접대했을 때 씁니다. 예전에 이름이 이게 접대비였어요, 여러분. 통신비는 전신, 전화, 팩시밀리, 우편, 등기요금입니다. 수도 강열비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연료대가 되겠고요. 세금과 공과는 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것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하고 상공의 세비 같은 공과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오랫동안 쓰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계산하죠. 감가상각 공식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계산하는 그 시점이 결산시하고 그 인식하는 시점이 그다음에 처분했을 때 인식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사무실 또는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컴퓨터나 직기 비품의 리스료, 이걸 임차료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수선비는 건물, 그다음에 건물의 부속 설비, 집기, 비품 등 그런 유형자산 수선할 때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건물 관리비는 건물과 관련한 지출로 관리비, 보수비, 소독비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제 화재보험, 뭐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거 들었을 때, 뭐 도난보험, 책임보험 이런 거 다 들으면 그런 것들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손해보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등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손해보험이니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지하고 관계되는 기름값이라든가 주차비, 차량 수리비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수선비를 안 쓰고 차량 유지비 쓰니까 차량을 수선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매출하고 관계돼서만 쓰는 거예요.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당사가 운임을 부담했다라고 할 때 운반비 써야 되고, 상품을 매입할 때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했다면 상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운반비가 판관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팔 때 운임을 부담하며 써야 되는 게 운반비라는 겁니다. 그다음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훈련에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도서 인쇄비는 도서와 인쇄물과 관계되는 비용을 말하죠. 그 인쇄물에 명함도 나와요. 명함 받다 그러면 도서 인쇄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소모품비는 소모성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무용지, 소모공구 구입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고요. 특별히 이제 문구 구입비는 문구를 많이 구입하는 회사는 소모품비에다 섞어 놓으면 문구 관리가 어려우니까 사무용품비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알아두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은 용역 제공받았을 때, 이 용역은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출한 광고비, 선전비를 말하겠습니다. 대손상각비는요, 매출 채권, 다른 건 안 돼요.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합니다.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이라는 뜻이죠. 두 개밖에 없어요. 받아야 될 돈은 이거 거래처 파산 등으로 받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비용 처리하는 이름이 대손상각비입니다.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냐면 상품 제품 파는 것과 관계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상품 제품과 관련해서 판매하다가 생긴 그러한 손실이다라고 해서 판관비를 처리하는 거예요. 실제 대손이 발생되면 앞에 대손 공부했을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리 설정한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그 충당금 먼저 가져다 쓰시고 나머지를 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잡비는 위에 있는 판관비 중에서 이 열거한 판관비 중에서 위에 있는 열거한 판관비 중에서 아닌 것들, 위에 있는 판관비가 아닌 나머지 판매 관리하고 관계되는 건데 마땅한 이름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은 잡비로 몰아서 씁니다. 잡비하고 잡손실은 달라요. 잡비는 판매 관리하고 관계되는 그런 잡다한 비용들이고요.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활동과 관련된 이제 비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익의 두 번째는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요. 영업의 수익은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그 수익과 차익을 말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금전배당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금전배당. 네,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이 있는데 금전배당금에 대해서 쓰는 게 배당금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타인에게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거죠. 예, 수수료 수익은 용역을 제공하고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은 거예요.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주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이름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더 암기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매매증권 평가했을 때 발생된 이익을 말합니다. 평가는 기말에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말은 우리가 시험 볼 때 12월 31일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단기매매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단기매매주권의 장부금액과 그 다음에 12월 30일 현재 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그게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단기매매주권 평가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평가기 때문에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미실현 수익이라고 그러죠. 단기매매주권 처분이익은 진짜 처분한 거예요.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처분했을 때 생긴 그 차익을 말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을 비싸게 처분했을 때인데요.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말이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한 원가에서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산수중이익은 자산을 무상으로 얻었을 때, 무상으로 받았을 때 자산수중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현재 영업의 수익입니다.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있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은 우리가 외국 회사하고 거래했을 때 그러면 외화를 받게 될 거예요. 받으면 회계 처리는 한국 돈으로 해놔요.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외국 회사한테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거예요. 외상 매출금 한국 돈으로 써놔요. 회계 처리는 자국에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화도 써놔야 되겠죠. 몇 달러인지 써놨다가 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회계 처리를 그 뒤에 두 번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12월 30일 현재까지 못 받았다 그러면은 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평가는 12월 30일 보고기간 말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외국 회사가 혹시 거래했다 그러면 최초로 물건을 이제 판 건데요. 외상으로 팔았다 해보죠.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으로 판 날의 환율로 해서 우리나라 통화로 계산해서 외상 매출금 써놔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돈을 다음 연도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가운데 결산일이 끼었다. 12월 30일 이렇게 기말이 끼게 되면 그 외화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얼마가 됐는지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화 평가를 하는 거죠. 외화 평가를 하다가 환율로 인해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됐다면 그때 쓰는 이름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러면 손해도 발생될 수 있겠죠. 환율로 인해서. 그럴 때는 외화 환산 손실을 씁니다. 그 외화 환산 이익의 그 환율은요, 장부에 있는 그 환율, 최초 거래가 발생됐을 때 그 환율하고 그다음에 기말의 환율을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보험금 수익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되겠죠.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지급하죠.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익입니다. 자비익은 이 영업의 활동과 관계돼서 금액이 적고 그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폐품을 팔고 폐품을 받았다 그럼 뭐 자비익에 처리하죠. 그러니까 현금이 남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현금 과부적으로 결산시 보고서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자비익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기부하면 기부금 처리하고요. 기부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의 차이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기부금입니다.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뭔가 대가를 바란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고 업무하고 관련된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관비에 속하는 거죠. 판관비에 속했다는 이 말은 물건을 팔려고 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오는데 앞에서 대손상각비 봤죠?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거래처 파산 등 그런 사유로 받을 수 없을 때 그럼 그걸 대손이라고 그랬고 그럴 때 그 비용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라고 그랬어요. 얘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기타 채권은 이제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을 말해요. 미수금이라든가 뭐 대여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회사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손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이나 대금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이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나오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어음 할인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음 할인료. 어음을 받고 만기 이전에 할인을 하게 되면 회사는 손해가 발생됩니다. 이럴 때 그 손해가 발생된 것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요. 단 어음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은 어음을 인수한 쪽에다가 다 양도하는 거예요. 이를 이제 매각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이제 매각했는데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앞에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봤죠. 예.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결산 시에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가했는데 평가는 결산 시에 그 공정가치와 단기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했는데 장부에 있는 금액이 이렇게 공정가치와 비교해봐서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하거든요. 시가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럼 내가 산 것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손해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판가는 아니에요. 그냥 평가만 하는 거지. 평가는 기말, 보고기한 종료일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그 공정가치로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가 하면 처분 손실도 있죠. 이건 이제 판 거예요. 팔았는데 싸게 팔았을 때 그 손해를 말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외화 환산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외화를 평가할 때 쓰는 건데 평가했는데 환율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요. 평가는 이제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손실은 재가 발생했을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화재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풍수의 지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재손실이죠. 그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싸게 처분했을 때 그때 발생된 손실이 되겠습니다. 잡손실은 나머지 영업의 비용과 관계된 것 중에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거라면 그냥 잡손실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잡손실의 반대는 여러분 잡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익 쪽하고 비용 쪽을 빨리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 표시한 것을 보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자 수익 반대 이자 비용, 임대료 반대 임차료, 수수료 수익의 반대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의 반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의 반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거 하다 보면은 수익으로 끝나는 거의 반대는 비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익으로 끝나는 거의 반대는 손실이네요. 이것만 잘 봐도 암기할 때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익으로 끝났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손실로 끝나는 거죠. 외화 환산이익 이익으로 끝났죠.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돼요. 보험금 수익, 보험료, 그 다음에 잡이익, 잡손실 이렇게 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해당되는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단순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의 이 수익 여기 있는 수익의 정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만든 이름. 그냥 단순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요. 혹시 뒤에 이제 손익계산서 보고서 볼 텐데 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보고서 한번 보고 이 수익, 이익 이런 뜻은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수익, 이익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만든 이름입니다. 처음에 그 의도대로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는데 뭐 보면 거래가 많이 발생된 것들은 이제 수익 비용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은 이익 손실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이제 소득세 비용 또는 이제 소득세 등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계정 과목은 단순하게 이름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저렇게 수익 비용 계정으로 장부에다가 다 써놨다 그러면 이제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돼요. 작성해서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 나오면 단기 순이익은 자본에다 플러스 해주고 단기 순손실은 이제 자본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이 자본으로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그 자본 계정은 다음 연도로 이율되는 거죠. 이 수익 비용은 1년간 사용하고 나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나서 소멸시키고 다음 연도에 되면 다시 수익 비용을 또 적어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이율되지 않아요. 수익 비용의 차액이 자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무조건 해와야 돼요. 계산하는 거 하죠. 여기가 영업활동이거든요. 이만큼이 영업활동입니다. 영업활동. 그 다음에 영업외 활동이에요. 영업외 활동. 영업외 활동. 영업활동은 영업을 해서 번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 겁니다. 전체 수익 다 쓰고 전체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활동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 영업수익.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 영업비용인데 영업비용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하고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있어요. 계정 과목은 방금 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쓰실 때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수익 비용 계정 다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마감하면서 손익계산서로 하나씩 옮겨 적게 되는데 그 옮겨 적으면서 첫 번째 상품 매출이 있다. 매출액 밑에다 쓰게 됩니다. 영업수익이라고 그래요.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쓴 상품 매출원가를 그 밑에다 써요. 상품 매출원가 계정 과목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데 매출원가의 상품 매출원가는 이 계정 하나만 써서는 안 되고 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계산 과정을 도시해야 되므로 3개를 써줘야 돼요. 그 계산은 기초하고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이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건데 매출액에서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뺀 것을 매출총이익이라고 해요. 손실이 발생되면 매출 총손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관비까지 빼면 판관비가 두 번째 영업비용이거든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되면 영업손실이라고 그러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주활동이 영업활동이니까. 영업의 활동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 영업활동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지 좋은 회사가 됩니다. 근데 영업의 활동을 해서 번 것도 있을 수 있죠.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럴 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요. 영업이익에다가. 그러면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이제 법인세라고 그러는데 소득세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득세를 빼면 드디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단 계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계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손익계산서를 봤다 그러면 회계 공부하신 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를 알아야 이 손익계산서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